정월 대보름의 떠들썩함이 가라앉고 얼어붙었던 대지에 봄의 온기가 희미하게 스며들기 시작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심장부인 한양, 그 서쪽의 서대문 큰 장터는 아직 겨울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장터 골목골목을 휘저으며 사람들의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해가 하늘 한가운데에 떠 있었지만 땅에 냉기는 가시지 않아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마저 차갑고 딱딱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 장터의 가장 후미진 모퉁이, 허름한 움막이 만들어낸 그늘 아래 한 사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진우, 나이는 23이었습니다. 진우의 행색은 차마 사람의 것이라 부르기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그가 걸친 누더기 옷은 본래 무슨 색이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시커먼 때와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발에 신은 집시는 한 짝만 덜렁 남아있었고 나머지 한쪽 발은 그대로 드러나 시린 바람에 발가락 끝이 시퍼렇게 얼어붙어 감각조차 무뎌 보였습니다. 찢어진 망건 사이로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제멋대로 삐져나와 있었고 며칠을 굶었는지 두 뺨은 해골처럼 푹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남루함 속에서도 그의 눈빛만은 유독 살아 있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우물 속에서 길어올린 새벽의 별빛처럼 총명하고 강직한 빛을 잃지 않고 있었지요. 진우는 며칠째 제대로 된 음식을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는 듯한 끔찍한 허기가 온몸을 옥죄었습니다. 장터를 돌며 일거리를 찾아 헤맸지만 이처럼 남루한 차림의 젊은이에게 일을 맡기려는 상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혹 동정을 구하며 손을 내밀어 보았으나 바삐 오가는 사람들은 그를 벌레 보듯 피하거나 혀를 차며 냉정하게 지나쳐 갈 뿐이었습니다. 결국 허기가 극한에 달한 진우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 자리에 풀썩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장터 건너편에서부터 땅이 울릴 듯한 거친 발걸음 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무리의 앞장선 자는 마달포라 불리는 사내였습니다. 30의 나이에 산처럼 떡 벌어진 어깨와 바위만 한 주먹을 가진 거한이었지요.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심술궂고 사나운 기색이 가득하여 장터 상인이라면 모두가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마달포는 길바닥에 쓰러진 진우를 발견하고는 먹잇감을 찾은 승냥이처럼 잔인한 비웃음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발끝으로 진우의 허리춤을 툭툭 차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이런, 거적대기가 사람 흉내를 내고 있구나. 길바닥에서 얼어 죽으려고 작정이라도 한 것이냐. 진우는 모욕감에 몸을 움츠렸지만 일어나 저항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일어설 기력도 없었거니와 포악한 마달포의 심기를 더 건드려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우의 그런 모습에 마달포는 더욱 신이 나서 그를 발로 거칠게 밀쳤습니다. 우리 상전 어르신께서 지나가시는 길목에 이따위 흉물이 누워있으면 쓰겠느냐. 썩 꺼지지 못할까. 멀찍이 서서 이 광경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가장 이름난 아름 떡집의 딸, 홍다솜이었습니다. 연분홍 저고리에 단정한 버선을 신은 그녀의 고운 얼굴에는 눈앞의 광경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또한 대장간의 말없는 대장장이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지만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잠시 망치질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섣불리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마달포의 뒤에는 이 장터 전체를 소나기에 쥐고 흔드는 최만석 대감이라는 무시무시한 권력자가 버티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 무렵 장터의 주막들에서는 저녁 술상을 차리는지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에 진우의 텅 빈 배는 더욱 쓰라렸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꾹 참아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술에 취한 상인 하나가 비틀거리며 지나가다가 품에서 떡 한 조각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노르스름한 빛깔에 고소한 참깨가 잔뜩 묻어있는 인절미였습니다. 진우는 땅에 떨어진 떡을 보고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입에 넣은 것이 사흘도 더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떡을 주워 들고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등 뒤에 구석진 곳에서 아주 작은 훌쩍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돌려보니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작은 아이가 더러운 누더기를 뒤집어 쓴 채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의 고아였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장터를 떠도는 가여운 아이였지요. 민준이는 진우보다도 훨씬 더 야위어 있었고 작은 얼굴은 흙먼지와 눈물 자국으로 온통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아름 떡집의 다솜은 떡을 나르다 말고 그 자리에 서서 진우의 행동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장간의 대장장이 역시 망치질을 멈춘 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도 지금 당장 굶어 죽을 지경인데 남을 돌볼 여유가 있을까? 이기적인 마음이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추위와 배고픔에 가냘프게 떨고 있는 민준이의 어깨를 보고 있자니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는 손에 쥔 떡을 둘로 쪼갰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주 큰 조각과 아주 작은 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더 큰 조각을 민준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이걸 받아라. 많이 배고프겠구나. 그 순간을 지켜본 다솜의 눈에는 깊은 감동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자신도 죽을 만큼 굶주린 상황에서 더 어리고 약한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람의 도리라 여겨졌습니다. 말없는 대장장이 역시 표정은 무뚝뚝했지만 그 눈빛이 한결 따뜻하게 변해가는 것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동그란 눈으로 진우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떡을 받아들어 두 손으로 보물처럼 소중히 감싸 안았습니다. 진우는 남은 작은 조각을 입에 넣고 아주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씹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달콤함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준이는 떡을 다 먹고 나서 말없이 진우에게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그 작은 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는 떡을 쌌던 기름종이를 소중히 접어 허리춤에 꽂고는 어둠 속으로 총총히 사라져 갔습니다. 한편 장터 저편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장터의 실질적인 주인인 최만석 대감이 상인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만석은 38의 나이에 겉보기에는 후덕한 인상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얼음장처럼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장터의 모든 거래는 내가 발행하는 어음을 써야 할 것이오. 이자는 한 달에 3푼, 연체료는 따로 받을 것이니 그리 아시오. 상인들은 부당한 요구에 웅성거렸지만 누구 하나 감히 반대 의견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아름 떡집의 주인인 다솜의 아버지는 글을 잘 읽지 못했지만 다른 상인들이 모두 도장을 찍는 것을 보고 멋모르고 덩달아 자신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바로 그때 관아의 서리인 권서리가 빈 서식에 미리 도장을 찍어두는 모습이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한양 장터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따뜻한 봄바람일지 아니면 모든 것을 휩쓸어갈 차가운 겨울바람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장터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낮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차가운 달빛만이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든 시간, 진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낮에 민준이에게 떡을 나누어 준 일이 자꾸만 마음에 밟혔습니다. 그는 움막에서 일어나 장터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자신의 발걸음 소리가 정적을 깨뜨릴까 염려되어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발끝으로만 걸었지요. 그러다 한 모퉁이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바람에 팔랑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찢어진 책장이었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그 책장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달빛에 비춰보니 한문으로 쓰인 글자들이 빽빽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서당에서 글을 배웠던 기억을 더듬어 그 글자들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진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비록 더듬거리기는 했지만 글의 뜻을 이해하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요.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기진 배를 붙잡고도 글줄을 놓지 않는구나. 진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회색 도포를 입고 박달나무 지팡이를 든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장터 근처 서당의 훈장인 이현수 훈장이었습니다. 그는 엄하면서도 사려 깊은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책은 어디서 구했느냐? 바람에 날리는 것을 주워 모았을 뿐입니다. 맹세코 훔친 것은 아니옵니다. 이 훈장은 진우가 모은 책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맹자의 한 구절이었는데 상당히 난해한 철학적 내용이 담긴 부분이었습니다. 이 글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잘은 모르겠사오나 하늘이 사람에게 큰 시련을 내리는 것은 장차 더 큰 일을 맡기려 하기 때문이라는 뜻인 것 같사옵니다. 이 훈장은 속으로 크게 놀랐습니다. 진우의 해석이 정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는 낮에 장터에서 있었던 일도 멀리서 모두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자신도 굶주린 상황에서 더 어린아이에게 떡을 나누어주는 모습에서 이 젊은이의 비범한 인품을 이미 엿보았던 것이지요. 너는 어찌하여 이런 딱한 신세가 되었느냐? 진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아버지와 그로 인해 풍비박산난 집안 사정을 간략히 털어놓았습니다. 내일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서당 뒤뜰로 오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혼자 오너라. 이 훈장은 그 말만 남기고 어둠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진우는 한참 동안 그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진우는 약속대로 서당 뒤뜰에 나타났습니다. 이 훈장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 따끈한 죽 한 그릇과 김치 몇 쪽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속부터 채우거라. 배가 고픈 상태로는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법이다. 진우는 며칠 만에 맛보는 따뜻한 음식에 눈물을 흘리며 죽을 먹었습니다. 훈장은 그가 죽을 다 먹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훈장님, 저 같은 놈이 감히 글 공부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젯밤 내가 읽은 맹자의 구절을 벌써 잊었느냐? 하늘이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먼저 그 몸을 굶주리게 한다고 하지 않았더냐? 더구나 너는 내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자신도 굶주린 상황에서 더 어린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가진 자라면 글을 배울 자격이 충분하고도 남는다. 진우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훈장 앞에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훈장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글 공부가 아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데 필요한 사람을 살리는 공부다. 그날부터 진우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남루한 거지 행색으로 장터를 떠돌았지만 동트기 전 새벽 시간만큼은 훈장의 유일한 제자가 되어 배움에 정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장터에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름 떡집 앞에 마달포와 그의 졸개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홍 영감, 약속한 날이 지났는데 돈은 어디 있소? 여기 당신 도장이 찍힌 어음이 버젓이 있잖소. 원금 200냥의 이자와 연체료까지 합하면 이제 400냥이 되었어. 다솜의 아버지는 돈을 빌린 기억조차 없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지켜보던 다솜이 나섰습니다. 아버님, 이것은 빈 종이에 도장만 먼저 찍어두고 나중에 누군가 내용을 채워 넣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계집애가 뭘 안다고 짓거리는가. 이것은 관아 서리가 작성한 엄연한 정식 문서다. 억울하면 관아에 가서 따져보시지. 마달포는 조롱을 남기고 떠나며 진열된 떡들을 발로 걷어차 흙바닥에 짓이겨 버렸습니다.
다솜은 흩어진 떡들을 바라보며 분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진우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열흘 전 기진맥진해 있던 자신에게 다솜이 몰래 다가와 따끈한 떡 2개를 쥐어주었던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린아이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 떡을 받으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 은혜로운 다솜이 곤경에 처한 것을 보니 진우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이 훈장에게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결국 올 것이 왔구나. 최만석의 본격적인 수탈이 시작된 게야. 바로 그 시각, 장터의 한 기방에서는 최만석의 첩인 소희가 기녀 유청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오래전 최만석의 계략에 빠져 가문이 몰락하고 아버지를 잃은 원한을 품고 복수를 위해 일부러 그의 첩이 되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유청아, 이 종이를 그거지. 김진우에게 전해주렴. 소희가 건넨 종이에는 한시 구절처럼 보이는 암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창고는 3, 장부는 2, 진짜는 과반의 빈칸. 다음 날 새벽, 유청은 진우에게 그 종이를 전달했습니다. 진우는 그것을 곧장 이 훈장에게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장부에 대한 정보다. 최만석에게 비밀 장부가 있고 진짜 장부에는 일부러 빈칸을 많이 남겨두어 추적을 피하고 있다는 뜻이로구나. 누군가 내부에서 우리를 돕고 있다. 진우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오후 장터 한복판에서 어음을 회수하던 최만석 앞에 그가 나섰습니다. 잠시만요. 최 대감님. 대감님께서 발행하신 어음의 계산에 큰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터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최만석은 흥미롭다는 듯 그러나 차가운 눈빛으로 진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흥미롭구나. 거짓 주제에 제법 아는 척을 하는군. 계속 말해보거라.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냐? 연체료를 원금과 같은 비율로 적용하는 것은 관례에 어긋나며 무엇보다 빈 서식에 도장을 먼저 받고 나중에 내용을 채워 넣는 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닥쳐라. 내 놈, 누가 이런 것들을 가르쳤느냐? 내 놈 혼자서 알아냈을 리는 없지? 여봐라. 이놈을 당장 끌고 가 매우 쳐서 배우를 알아내라. 진우는 마달포에게 끌려가 최만석의 비밀 지하 창고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훈장의 이름을 대지 않고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벽돌 하나가 빠지면서 어둠 속에서 말없는 대장장이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탈출구를 알려주었습니다. 대장장이 역시 오래전 최만석의 횡포로 누이를 잃은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의 도움으로 간신히 창고를 탈출하여 이 훈장에게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진우가 상처를 치료하고 있을 때 고아 민준이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허리춤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기름종이를 꺼내 진우에게 내밀었습니다. 형님, 이거라도. 그것은 한 달 전 진우가 떡을 나눠주었을 때 떡을 쌌던 바로 그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모서리에 희미한 도장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만석 상단의 인장이로구나. 그것도 일반 창고가 아닌 비밀 창고에 사용하는 특별 인장이다. 인장의 무늬는 소희가 알려준 암호와 연결되어 진짜 장부가 숨겨진 둘째 창고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깊은 밤, 진우와 소희, 그리고 말없는 대장장이는 마침내 둘째 창고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암호를 풀어 숨겨진 이중 뚜껑을 찾아냈고 그 안에서 최만석의 모든 비리가 담긴 진짜 장부를 손에 넣었습니다. 장부에는 상인들을 착취한 내역뿐만 아니라 관아의 박현감에게 뇌물을 바친 기록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진우와 이 훈장은 관아로 향했지만 이미 매수된 서리권 서리와 아들의 약점 때문에 외면하는 박현감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맙니다. 관아가 막혔다면 이제 민심으로 승부해야 한다.
장을 열 때가 되었다. 그날 밤부터 장터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솜은 떡 나눔판을 여러 사람들의 억울한 사연을 글로 받아 적었고 상인들은 하나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정오, 장터 한복판에 세워진 단상 위로 진우가 올라섰습니다. 그는 최만석의 모든 비리가 담긴 장부를 펼쳐 보이며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렸습니다. 장터 여러분, 최만석이라는 자가 여러분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해왔습니다. 그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상인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소희가 현감에게 바친 뇌물 내역까지 공개되자 민심은 들끓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박현감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깊은 고뇌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역적 최만석을 당장 포박하라. 장터에는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최만석과 마달포는 체포되었고 그의 재산은 피해를 본 상인들에게 모두 분배되었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는 진우에게 상단관리와 장부감사를 맡아달라는 제안이 왔습니다. 또한 아름떡집에서는 다솜의 아버지가 진우에게 딸과의 혼약을 청했습니다. 김도령, 만약 괜찮으시다면 우리 다솜이와 평생의 연을 맺어주시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겠소. 다솜은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진우 역시 벅찬 가슴으로 그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진우는 고와 민준이도 가족으로 받아들여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 훈장이 찾아와 낡은 목패 조각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진우가 가진 것과 합쳐져 겸천유라는 완전한 글자를 이루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다. 나라의 비리를 파헤치다 억울한 누명을 쓰신 충신이셨다. 오늘 내가 그분의 결백을 증명한 것이다. 며칠 후 진우 아버지의 명예는 공식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장터에는 새로운 평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진우와 다솜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장터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김도령님, 처음에 제가 떡을 드릴 때가 생각나세요? 물론입니다. 그 따뜻함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 전에 도령께서 민준이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었답니다. 그때 민준이가 달려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누나. 저도 같이 가요. 셋은 손을 맞잡고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장터를 걸었습니다. 멀리서 이 훈장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조각의 떡으로 시작된 작은 선행이 이제 장터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커다란 행복